AI는 너 좀 틀렸어라는 말을 못 알아먹는 녀석이라. 좀 얼마나 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런 인간의 생각을 알고리즘을 전달하는 방법이 수학이다 이런 거죠. 그걸 미분으로 한다. 학습 때는 정답은 0으로 놓고 미분 이게 기울기가 없는 걸로 생각하면 네. 네가 얼마나 내려와 있는지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다. 고등학교 때 수학 잘하죠. 제가 주장하는 거는 수학을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이렇게 대화하듯이 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자, 언더스탠딩. 네. 언더스탠딩이 가끔 이제 쉬운 주제를 갖고 와서 여러분들의 길을 살려드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 오늘 하는 주제는 진짜 어떻게 보면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수학을 왜 배워야 하는가 우리는 배워야 했던가. 그렇습니다. 특히 미분적분. 미분적분. 사회 나와서 통 쓸 데가 없는데 이거 왜 배워야 돼? 라고 하는 질문을 수학과 교수님한테도 하고 그렇죠. 뭐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들은 하시는데 아직도 가슴에 와닿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AI에 쓰이고 있었다. AI가 곧 인공지능이 곧 수학이었는데 네. 잘 보니까 지난번에 배웠던 행렬 또 오늘 배울 미분 네. 그거더라. 인공지능과 인간이 대화하는 그 프로토콜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미리 좀 알려주고 좀 가르쳐주지. 뭔지도 모르고 배웠잖아. 우리가 미분 배울 때는 미분 가르치는 선생님도 몰랐어. 교수님도 이렇게 쓰일 줄은 모르고 가르쳐준 거야.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수학을 우리는 왜 배우는지 그렇습니다. 미분을 왜 가르치셨는지를 깨닫게 해드리겠습니다. 어른을 위한 다시 배우는 수학. 네. 오늘 좀 어려워요. Fasten your seatbelt. 카이스트 김정호 교수님 모시고 제대로 배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야, 이렇게 약간 시작하고 나니까 갑자기 약간 떨리네.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막 못 알아듣고 이런 거 아닐까? 걱정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리한 시도인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AI 시대를 살아갈 텐데 사실은 핵심은 수학이다. 그래서 특히 학습을 해야 뭐 생성을 하잖아요. 학습의 원리는 미분이다라는 거를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한번 설명해 볼 텐데 조금 여러분들 보기에 박하게 평가하셔도 제가 반성문을 쓰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분이 좀 잘 이끌어 주십시오. 미분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더라. 네. 본질이다. 학습의 본질이 미분이다. 이제 가르쳐 줘야 그 다음에 이제 생성도 하고 뭐 문장도 쓰고 이러잖아요. 인공지능을 가르칠 때. 이따 다음 어떤 기회에 또 불러주시면 자기주도 학습이 있고 또 뭐 모범 답안을 갖고 있는 학습도 있잖아요. 또 자기주도 학습 방법도 있어요. 오늘은 그것보다는 모범 답안을 이렇게 잘 따라하면서 학습을 하는 그걸 이제 지도 학습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렇죠. 그거의 가장 핵심 원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미분이다. 그래서 미분을 한번 우리 다시 추억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분이란 단어만 기억나고 이제 가다듬. 난 진짜 이번에 이해가 안 되면 내 평생에서 이제 뭐 미분을 배운 이유는 이런 거야라고 누가 가르쳐준다고 해도 안 믿고 그냥 안 들을 거야 앞으로는. 오늘이 나 인생에서 마지막입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수학을 하는 이유는 인공지능의 본질이 수학이니까 인공지능을 잘 쓰거나 인공지능을 컨트롤하려면 수학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학도 바뀌어야 된다는 의미도 갖고 그래서 여기서 쓴 것처럼 앞으로 AI를 제대로 해보고 싶은 분이나 뭐 수학에 재미있는 분들은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고요. 극단적으로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앞으로 미래의 전공은 대학은 전부 수학만 가르치고 그다음에 대학원이나 전문으로 가서 수학 실력만 되면 AI 잘 쓰니까 뭐 자기 원하는 분야로 예술로 가든 언론을 가든 뭐 변호사가 되든 의사가 되든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호사가 되려고 해도 삼각함수 미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AI를 잘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 AI를 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엑셀을 잘 쓰잖아요. 그러려면 거기 덧셈, 곱셈 그 정렬 이런 원리를 알고 쓰면 더 잘 쓰잖아요. 안 그러면 최소 기능만 쓰는 거고. 우리가 곱셈 안 하고 뭐 크레딧 카드 쓰지만 숫자 나오면 몇 곱하기 몇 쓰든 어떻게 돼서 더해서 나오는 거 아니까 믿고 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AI를 그렇다고 생각해서 지난번 시간처럼
행렬을 알아야 된다, 미분을 알아야 된다, 언제 기회가 되면 확률을 알아야 된다. 뭐 AI를 만드는 게 아니라 쓰기만 하더라도 쓸래도 잘 쓰려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AI를 잘 쓰는 것도 결국은 수학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논리적인 사고력인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냉장고를 잘 쓰려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알아야 된다는 말로 들리긴 하는데 네, 그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냉장고를 잘 쓰려고 요리를 하려면 우리 가족을 위해서 단백질이 필요한지 탄수화물이 필요한지 우리 자녀의 건강 상태 이런 거에 따라서 미리 재료를 준비하고 그렇게 냉동실에 잘 쓰려면. 놓을지 냉장실에 놓을지 새벽 배송으로 그래. 할지 이런 원리를 이해하면 그래. 잘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씩 진짜 그런지 한번 좀 배워보겠습니다. 떨리는 네. 마음으로. 자, 그 제가 좀 서두에 좀 여러분들 수학만 바로 들어가면 재미없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하는 일을 좀 한 10분 정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사람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직업을 잃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위기감이 있는데 네. 그 인공지능도 인공지능이 만들 것 같아요. 앞으로는 자기 복제를 한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필요한 걸 제가 만든다는 필요한 거를 필요한 자기 거를? 복제를 넘어서서 걔네들이 생각해서 이런 인공지능이 필요하다면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요즘 유행하는 에이전트. 에이전틱 AI인데 거기하고 바이브 코딩이라는 거하고 결합돼서 예. 바이브 코딩은 이제 인공지능이 코딩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슬라이드가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 공학적으로. 그래서 언더스탠딩에 나오는 독자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도 막 집어넣습니다. 자, 우리가 인공지능이 트랜스포머 모델이라는 건데요. 인공지능망이 프리필이라는 인코더와 디코더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주로 인코더 작업은 GPU가 하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디코더 작업은 HBM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풋으로 뭐 I'm a boy 하면 나는 소년입니다 하고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러면 I'm a boy라고 영어로 쓰면 GPU가 열심히 계산해서 암호를 풀어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암호를 풀어요. 인간의 언어로 안 하고 그 암호로 풀어낸 결과를 KV 캐시라고 이렇게 필요합니다. 네. 어디다가 저장을 해야 돼요. 예. 이 용량이 엄청나요. 그래서 요즘 메모리 값이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추론 때문에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다. 신문에는 그렇게 나죠. 예. 그래서 메모리 D램 값이 오르고 HBM 값이 오르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해 200조의 매출이 뭐 순이익만 그럴 것이다. 예. 그리고 우리 언젠가는 뭐 그게 1000조까지 갈 수도 있다. 이랬는데 그게 바로 이 GPU가 암호 해석한 결과 그 KV 캐시라고 얘기합니다. 그 결과를 받아서 하나씩 나는 그다음에 나는이라는 결과와 이 암호 해석북을 받아서 다시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소년입니다 하고 순서대로 이렇게 해요. 순서대로 하나씩 쏟아내는데 예. 이 단어를 여러분 챗GPT 쓸 때 단어 하나씩 나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것 같아요?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나오죠. 0.1초라고 예, 그러면 예. 이 시간이에요. 옆으로 가는 시간. 네, 다다다다. 아. 처음에는 I'm a boy를 암호 해석하는데 시간이 한 10초 걸려요. 예. 그다음에 다다 그게 이제 이 프리필 시간이고 그다음에 다다다다 쏟아내는 시간이 이 시간을 누가 결정하냐면 HBM이 결정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KV 캐시라는 게 이제 글자를 써내게 되면 용량이 1이라면 요즘은 멀티모달 인공지능이라 유튜브를 집어넣어도 책으로 정리를 해줘요. 예. 예. 그럼 유튜브 양은 데이터가 한 100배가 더 커요. 1000배가. 그러니까 이 KV 캐시도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가 100배, 1000배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의 매출이 늘 수밖에 없고 외국에서 와서 그 물량을 받아가려고 동탄인가 화성 호텔에 줄 서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 못 받아간 회사, 미국 회사 임원은 뭐 잘렸다는 소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이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요즘은 멀티모달 인공지능으로 가요. 그러면 텍스트도 들어오고 예. 사진도 들어오고요. 동영상, 소리도 들어와요. 예. 예. 세 개가 동시에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아까 그 토큰이라고 I'm a boy가 들어가잖아요. 그게 이미지와 사운드까지 동시에 들어가야 되니까 또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인코딩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GPU가 해석하는 이 속도도 맞아야 돼요. 그게 무슨 영화 보는데 영화 대사하고 장면이 맞아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따로따로 되면 그렇죠. 영화가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뭐 퍽 소리 누가 사람을 치는 장면이면 퍽 소리가 나야 되잖아요. 예. 엉뚱한 데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장면과 소리와 음성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네. 네. 그러니까 아까 암호화는 GPU가 이 세 개를 처리할 때 시간적으로 매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기술적으로 AI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멀티모달을 잘한 텍스트를 잘하는 LLM 모델보다 멀티모달로 가면 난이도가 그만큼 높은 거예요. 암호는 각자 세 개가 따로 하는데 네. 그걸 맞춰서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나 논리적으로 그런 게 잘 안 되면 여기 모델리티 갭이라고 영상하고 음성이 엉뚱한 따로 얘기를 놀고. 한다거나 네. 헐루시네이션이나 틀린 말을 하게 되거나 이런 이게 요즘 이제 AI 개발 입장에서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이렇게 멀티모달로 가면 데이터 양이 많아진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메모리도 많이 필요하다고 그랬고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조금 전에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여기서 I'm a boy 했을 때 나는 소년입니다 하면 나는 소년입니다 정답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비교해서 틀리면 미분이라는 걸 통해서 바꿔갑니다. 그걸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그러면 인터넷이나 어디서 정답을 보고 자꾸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 멀티모달로 갈 때 데이터가 동영상이 많은 게 어느 기업이죠? 유튜브? 구글이 구글. 유리한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애플에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가 깔기로 한 거잖아요. 예. 그게 TPU라는 프로세서도 있지만 예. 생태계도 구글이 갖고 있지만 돈 버는 데이터의 힘이다. 그리고 오픈 AI와 엔비디아는 거기서 약점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데이터를 돼요. 확보하는 데 있어서. 네. 그래서 지금은 GPU가 누가 갖고 있느냐가 그러니까 우세를 가졌다면 앞으로는 데이터와 메모리다.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구글이 더 유리한 거죠. 네. 애플이 그걸 판단했는지 일단 애플의 제미나이를 깔기로 했고요. 그럼 왜 이렇게 멀티모달이 중요하냐고 예. 보면 예. 지금 우리가 유튜브를 많이 봐요. 정보를 얻거나 강의를 하거나 예. 대부분 사람이 만든 유튜브예요. 예. 미래는 AI가 만든 유튜브를 볼 것 같아요. 그러면 특정 이념이나 국가관을 주입하면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멀티모달이 그래서 중요하다. 이거 역시 유튜브잖아요. 예. 구글이 그런 면에서 상당히 철학적인 회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멀티모달로 AI가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또 메모리가 늘 수밖에 또 하나의 이유가 전에는 질문을 하면 인공지능이 답만 했는데 지금은 중간 생각 과정을 다 보여줍니다. 네. 띵킹이라고 하는데 네. 그게 또 메모리를 증가를 시켜요. 굳이 보여주려면 다 그 과정을 거치는 것도 그렇고 그걸 다 보여줘야 되니까 입력과 출력의 개수가 늘어나는 걸 토큰이라고 그러는데 전에는 단어가 뭐 10,000개면은 됐다. 그런데 이제 10만 개, 100만 개가 되는데 그 중에 또 다른 이유가 멀티모달 다음으로 이유가 바로 띵킹을 하기 때문이다. 네. 그 학생이나 우리도 생각이 많으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죠? 예. 단순하게 살면 편하죠. 근데 생각이 많아지면 그만큼 비용이 들고 머리가 아픈 근데 거죠. 지금까지는 생각을 안 했어요. 어차피 할 생각이었는데. 생각을 작년부터 2025년에 나온 모델부터 이게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딥시크였죠. 중국에서 이것까지 한다고 해서 그러고 제미나이하고 최근에 나오는 거는 다 이 기능이 버튼 기능이 있습니다. 띵킹 모드로 할 거냐 단순 모드로 할 거냐. 결과물의 차이도 있어요. 싱킹 모드로 하면 더 논리적이고 정확합니다. 헐루시네이션을 줄일 수 정답도. 있어요. 예. 자기가 생각해서 돌려보니까 예.
또 하나 최근에 인공지능의 트렌드가 프리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전에 다 학습한 거 가지고 이제 답을 내는데 최근 뉴스는 모르잖아요. 예. 예. 최근 실시간 뉴스까지 하려면 질문이 들어오면 검색을 해서 최근 네. 뉴스까지 봐서 읽어갖고 답을 합니다. 예. 그새 또는 제가 질문을 하면서 참고 논문 리스트를 주거나 유튜브를 주거나 예. 그림을 주면 그것까지 들여다보면서 질문을 보고 자기가 프리 트레이닝 된 것까지 해서 종합적인 답을 냅니다. 네. 그러니까 헐루시네이션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구글에 보면 노트북 LM이라는 게 있어요. 예. 사무 자동화를 LM이 인공지능이 해주는 건데 그거 가입하셔야 돼요. 제가 제미나이는 엔진이고 AI 엔진이고 이제 구글 지메일 쓰는데도 AI가 접속이 돼서 AI가 대신 써주고요. 예. 사무하거나 연구하거나 보고서 쓰는 거는 노트북 LM에 들어가면 또 제미나이가 붙고요. 엔티그래프티라고 또 코딩하는 것도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거나 이런 걸 쓰게 되면 내가 이거 논문 리스트를 쫙 주고 이거 요약해줘 할 때는 얘가 AI가 질문과 동시에 그걸 다 읽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실시간 학습량이 또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토큰 수라고 답 한 번 하는데 읽어야 되는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데이터가. 그래서 최근에 제가 뭘 하냐면 최신 인공 GPU에 HBM이라는 메모리를 붙였어요. 또 그다음에 HBF를 붙였을 때 예. 어떤 연구를 하면 그러면 이런 구조 아키텍처가 다양하게 있잖아요. 어떻게 배치하면 토큰 1초에 몇 장의 슬라이드를 만들어낼 거냐. 예를 들면 제미나이 같은 예. 모델이 그거를 이제 학생들하고 연구를 해서 전에 아키텍처보다 새로운 아키텍처가 얼마나 좋아지는지를 평가를 해요. 그럼으로써 가장 HBM과 HBF를 놓았을 때 가장 최적 조합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걸 저희는 연구하고 기업은 그걸 따라서 이제 개발을 하고 이러라는 이제 걸 하는데 예. 그 계산을 해봐야 되잖아요. 엔티그래프트라는 제미나 인공지능한테 프로그램을 짜달라고 그랬어요. 저 대신 짜준 거예요. 말로 했더니 네. 그런데 한 4, 5년 전 같으면 학생들이 이제 코딩을 직접 해요. 예. 뭐 매틀랩을 짜든 파이썬을 짜든 뭐 일주일 열흘 걸리겠죠. 예. 이런 프로그램을 짭니다. 저는 최신 파이썬 언어 잘 몰라요. 짤지 모르고 말로만 하죠. 학생한테 부탁해야죠. 이렇게 좀 해봐. 이렇게 하면 결과 나오면 막 그러면 논문 쓰고 발표하고 그리고 대화해주고 그런 거죠. 근데 고생은 학생들이 하는데 미안하죠. 학생 대신에 얘가 짜주는 거죠. 그럼 학생이 필요 없다는 뜻도 되고 학생도 이 툴을 쓰지 않으면 이제 연구를 못 한다는 뜻이 되는데 한 3, 4분 만에 다 짜주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을 제가 인터넷으로 접속하는 화면으로 짜달라고 HTML인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짜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한번 예를 들면 모델 사이즈가 80빌리언이다. 예. 계산을 뭐 세 자리까지 해라. 뭐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인티저 4. 예. 그다음에 토큰 랭스 텍스트나 이미지 양이 38만 4천으로 해라. 네. 뭐 책 한 권 읽어주는 건 세야 되는 거죠. HBM 메모리 용량을 192GB로 해라. 밴드위스는 8TB로 해라. HBF를 달아서 4096 10배 되는 거죠. HBM에 비해서 용량이. 예. 그다음에 밴드위스는 8TB로 하고 HBF는 답을 줄 때 좀 기다려야 돼요. 그걸 1ms로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네. 근데 아까 그 프로그램을 제가 짠 게 아니라 이 제미나이가 논문을 다 검색해서 이론식을 다 추출해서 이걸 짠 거예요. 대단히 논리적인 거죠. 그러니까 수학을 엄청 잘하는 거죠. 예. 필요한 수식을 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뭐 얘가 어떻게 이걸 했을까 그랬더니 우리가 발표한 논문 본 것 같으대요. 이런 논문을 발표를 하거든요. 이런 수식들을 제시를 하거든요. 예, 예. 그거를 보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망의 변수를 기록해야 돼요. 우리가 학습변 그 40 기가바이트. 근데 KV 캐시라고 제가 암호 해독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375 기가바이트예요. 그러니까 HBM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HBF가 필요하죠. 그래서 토탈 필요한 메모리가 415인데 이렇게 되면 첫 번째 답이 나오는데 43초가 걸린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단어마다 나오는 간격이 1초에 19개 토큰이 생긴다는 네.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요게 지금 할 수 있는데 뭘 하나 했더니 요런 스펙으로 만들면 요런 속도가 성능이 이렇게 나온다. 나오더라. 중요한 성능 중에 하나가 첫 단어가 얼마 만에 나오느냐, 단어가 1초에 몇 개 나오느냐. 그럼 앞에 거 그거는 그렇게 프로그램을 짰으니까 기가를 메모리를 좀 바꾸면 요게 좀 달라지고 그러니까요. 뭐 바꾸면 그러면 좀 달라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TPU 구글 팀에서 HBF 몇 단 쌓아야 돼. 그게 아, 최적이야. 너 한 단 더 쌓아. 아. 뭐 이런 거 결정할 때 바로 이런 알고리즘이 필요한 거죠. 그렇겠네. 엑셀표랑 똑같네. 엑셀표에서 요 메모리를 숫자를 늘리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그러네요. 단순하긴 하지만 예. 이게 중요한.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을 짜려면 컴퓨터도 알아야 되고 AI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겠죠. 그 논문도 읽어야 되고 하는 거죠. 네. 그럼 최종 결론은 메모리를 HBM에 한 47.6%고 HBF에 53% 이렇게 쓰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 자료 가지고 저는 하이닉스나 삼성이나 샌디스크 들고 다니고 구글 TPU 팀한테 야 이거 봐. 그래서 여기 만약에 또 입력을 할 수 있어. 전 페이지로 가서 예. HBF 하나도 없다고 하고 한번 이거 계산해봐. 예. 그러면 이게 뭐 훨씬 숫자가 나빠질 거야. 1초에 10단어 나올 게 한 단어밖에 못 나온다든가. 그러면 지금 여기 공식에서는 HBF 그러니까 메모리가 많이 들어간 네. HBF를 절반 이상 써야 성능이 좋아진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전에는 우리가 연구를 할 때 인텔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 다 연구하고 가르쳐 주지도 않고 예. 너희 메모리 뭐 만들어 와 이 얘기만 한 거죠. 거꾸로 이제 AI 시대에 이제 이런 연구를 통해서 거꾸로 엔비디아나 AMD나 구글 쫓아가서 이런 데이터 보여주면서 예, 현재는 HBF가 아직 안 들어가 있잖아요. 안 들어가 있는데 개발을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어느 회사는 채택을 해야 되잖아요. 예. 이런 자료 갖고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투자를 해라. 그럼 저 결과는 53.7%의 HBF가 필요하고 네. 100에서 빼니까 46.3%의 HBM이 필요하다는 뜻 같은데. 예. 예. 이걸 가지고 저희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만 최적의 아키텍처를 찾아내지만 예. 이 자료 가지고 삼성 하이닉스 샌디스크 가서 설득을 하는 거죠. HBF 빨리 개발해라. 그다음에 구글이나 AMD나 네이버, 엔비디아한테는 봐봐. 너 GPU 개발할 때 HBF 들어가도록 그 프로그램 바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선생님 저 계산에서 그런데 HBF가 너무 비싸. 예를 들면 만약. 네. 그러면 HBF를 30%만 쓰면 네. HBM을 훨씬 더 많이 그렇게 또 최적화되지 않을 만큼 많이 쓰긴 써야 되겠죠. 예, 그것도 계산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을 변수도 네. 넣었을 때 최적 그 비율도 나올 수 그렇게 있겠네요. 말하잖아요. 네. 재미나 그럼 프로그램 바꿔줘서 그 계산을 해줘. 지금은 가격 변수는 안 넣고 안 넣었는데 가격 변수까지 넣어서 해줘. 그래가지고 가격은 HBM 얼마, HBF 얼마니까 이랬을 때 가격표까지 한번 그려줘봐. 이걸 이제 최적화하는 것까지 해달라고 그러면 또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적화는 또 다른 알고리즘이 필요하고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지만 그럼 미래에는 HBM 가격이 올라가면 HBF 가격도 계속 올라가겠네요. 지금 요즘 그렇지. HBM 가격이 올라가니까 다른 커머디티 디램 가격도 올라가잖아요. 마찬가지인 그것과 같은 원리로 여기 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걸 덜 쓰면 다른 걸 더 많이 써야 되니 그 상황에서 얘때 가격이 올라가겠네요. 네. 우리가 이런 대화를 녹음한 다음에 제미나이한테 주면 예. 그거에 맞는 소프트웨어 코딩까지 해줘서 이런 야. 프로그램을 만들어준다는 게 오늘 제 강의 도입 부분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I 여러분들이 AI 관심이 있어야 AI도 보시고 뒷부분 수학을 들으실 텐데 제가 오늘의 AI의 하나의 큰 주제는 AI가 코딩도 이렇게 우리가 말만 잡고 근데 해준다. 저희가 이렇게 주고받는 말이 굉장히 논리적이어야 돼요. 예. 그러면 다 알아듣고 어딘가 이케이션을 끌어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줍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야, 미래는 진도 아니다. 나가겠습니다. HBF가 한 절반까지 차지할 수도 있다는 뜻 같아서 더 과장된 그래프도 보여드릴 수도 있고 한데 예.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바이브 코딩이란 말도 써요. 네. 그래서 코딩 방법이 달라진다. 전에는 직접 했다면 이제 말로만 하면 그 언어를 컴퓨터가 알아듣는 언어로 바꾼다. 각자의 소프트웨어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나만의. 예. 예. 그다음에 근데 이 소프트웨어 코딩 한다는 거는 AI도 코딩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거거든요. 있죠. 네. 그러면 나만의 AI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말만 잘하고 정확하게 이런 거 원하는 예. 그렇다면 그 말하는 대상이 다른 에이전틱 AI면 AI가 AI를 설계할 수 있다는 게 그렇겠네. 예. 야, 말을 하니까 AI가 말을 하니까 말로 또 시키면 되겠구나. 자, 그래서 이제 AI는 이렇게 가는데 예. 그 원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지네들끼리 막 만들고 이러면 우리가 그렇지. AI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제어를 해야 되잖아요. 네. 제어하는 방법은 전 딱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수학. 예. 얘네들의 수학 체계를 바꾸면 우리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전기를 끊어버리는 방법밖에 없다. 죽이는 거지, 죽이는 거. 우리 사람은 숨이 산소가 끊어지면 생명이 다 하잖아요. 예. 그게 이제 살인의 방법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얘네들은 전기를 끊어버리면 그러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학습으로 돌아가면 제가 네. 이제 이렇게 코딩을 하려고 해도 코딩 학습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 비밀이 어디에 있냐면 GitHub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안 썼는데 네. 그 오픈 소사이어티로 자기가 만든 코딩을 어디다 올리면 누군가 리뷰해주고 또 빌려 갖다가 쓰기도 하고 이런 그래서 개방 경제인 게 예, 있어요. 예. 그게 누가 스폰서를 했나 봤더니 옛날에 지금 기억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했더라고요. 그게 왜 그랬을까 보니까 그래서 코딩을 자꾸 거기 올려서 늘어가는 그걸 이용해서 학습하려고 미끼 상품으로 던진 거더라고요. 우리가 유튜브가 왜 썼나요? 공짜잖아요. 막 올리고 쓸 수 있잖아요. 왜 그렇지, 구글이 그 돈을 썼을까? 너도 나도 올리라고. 예. 지메일도 좀 같다고 보는 거예요. 이 깃허브도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 개발자들이 여기 가니까 공짜로 이거 이 형이 다 해놨네. 갖다 그런 거 쓰고 내 것도 올리고 서로 올리고. 리뷰도 해주고 그거 보고 코딩 능력이 생긴 거예요. 하나하나 보고 실제로 코딩 짠 거를 보고 다 보고. 왜냐면 하늘 뚝 떨어 인공지능은 학습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네. 그 사람들이 자기가 코딩한 거를 양질의 코딩 덩어리들을 어딘가에 많이 올려놔야 인공지능을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보내는데 그런 생태계를 그거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잘해요. 그래서 미국이 사업을 잘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 학습 방법이 예를 들면 바둑도 사람이 둔 기보라고 하잖아요. 네. 기보를 착 입혀주는 방법이 있고 자기네들끼리 원리만 알려주고 네가 혼자 배워봐 하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 지금 알기로는 사람 하는 거 두면서 배운 다음에 어느 수준이 있을 때 자기네들끼리만 계속 둬서 자기네들끼리 학습하는 거지 어디 원리를 보는 방법은 아니에요. 인공지능은. 어쨌든 뭐가 배우는 게 처음에 있어야 돼. 있어서 사람의 기보 갖고 하다가 이제 사람하고 비슷해지니까 자기네들끼리 자주 둬서 그걸로 그렇지. 학습을. 예. 화성인의 언어를 배우려면 화성인이 화성인이 있어야지. 계속 내 앞에서 떠들어 줘야 일단 있어야 계속 된다. 보면서 저게 굿모닝인가 보다라고 알지. 네, 여기 보면 왼쪽에 더 캐셋 온 더 플로어 셋 하면 온이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확률적으로 높은 단어를 내는데 정답이 더 캐셋 온이라면 온이라고 하면 칭찬해주고 틀리면 감점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합니다. 예. 예. 이미지 같은 경우는 중간에 하나 빈 칸을 만들어 놓고 가장 알맞는 이미지를 또 맞춰봐요. 고르시오 하고 네. 문제를 내는 거예요. 기존에 AI한테? 있는 유튜브나 이런 사진을 가지고 자꾸 맞히기 훈련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맞췄으면 높은 점수 주고 잘 못 쳤으면 감점을 주고 그런 채찍질을 통하는데 예. 잘했냐 못하느냐는 인간의 주관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를 이제 수학으로 표현해서 함수가 필요한 겁니다. 잘했냐 못했냐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예. 자녀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낮은 점수를 잘했다고 하시겠어요? 높은 점수를 잘했다고 하시겠어요? 그건 정확히 나누지만 높은 높은 점수를 점수. 잘했다고 예, 하는 게 뭐 그건 기분- 인간의 생각인 기분이 거죠. 좋죠. 그것도 뭐 바꿀 수도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뭐 100점 단위로 하고 10점 단위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 2, 3, 4 맞춘 개수만큼 비례해서 할 거냐 아니면 한두 개 맞히면 거의 0점수는 주다가 막판에 98, 90도 되면 점수를 팍 줄 자녀가 거의 98, 90에서 왔다 갔다 하면 1, 2, 4, 뭐 아래 점수 잘 주는 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함수 체계가 또 중요하죠. 로그 함수로 할 거냐, 지수 함수 할 거냐, 리니어 그러니까 선형 함수로 할 거냐. 그러네요. 예. 자, 이제 지금까지 서론이었습니다. 네. 인공지능이 답을 낸다고 하는 거는 아까 이제 프리필이든 디코드든 이 인풋이 들어가면 X가 인풋 I'm a boy가 들어가면 웨이트 변수를 곱한 다음에 합해서 일정 이상 되면 넘어가고 이게 요런 한 단위를 퍼셉트론인데 이게 수백억 개가 연결돼서 예. 아까 프리필이나 디코딩을 합니다. 예. 근데 학습을 한다는 건 뭐냐면 네. W1, 2, 3, 4의 값을 정하는 거예요. 변수를 얼마나 둘 거냐? 변수를 어떤 값으로 둘 거냐. 둘 거냐? 곱하기를 얼마나 할 거냐? 그렇죠. 그래서 AI를 누가 개발한다 이러면 오픈 소스의 구조만 갖고 올 수도 있고 예. 요 변수까지 갖고 와서 할 수도 있어요. 변수까지 갖고 와서 학습한다는 거는 이제 프리트레이닝은 다 된 거고 예. 파인 튜닝만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미국의 인공지능이나 중국 인공지능이 말을 잘하는데 한국말만 조금 못한다. 예. 그러면 한국말만 추가 학습을 할 때 W를 조금씩 바꿔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처음부터 개발한다.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 from the scratch 뭐 이런 말도 쓸 수도 있는데 예. 완전히 처음부터 한다면 W1, W2를 0으로 놓고 시작하건 뭐 일로 랜덤 넘버를 하여튼 아무런 숫자로 하면서 이걸 정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학습을 한다는 건 이 W를 정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W를 정해가는데 아웃풋이 예. I'm a boy인데 나는 소년입니다. 딴 말 하면 예. 잘못됐다라고 이 함수로 표현해 줘야 되잖아요. 그게 예. 중요하고 예. 틀렸을 때 얘를 바꿔가야 되잖아요. W1, W2, W3 예. 이거를 미분 기법을 사용합니다. 네. 예, 그래서 미분이 필요한 거 학습에서 미분이 핵심이 되는 건데요. 네, 그거 설명해 주실 거죠. 이제 네. 왜 그게 그래서 미분인지. I'm a boy가 입력이 네. 되면 여러 단계를 거쳐서 나는 소년입니다. 근데 틀리면 틀렸다 하고 이거 여기 중간에 이 연결이 다 W 변수들이에요. 예. 변수들 이게 조단위 있는 변수들 값을 미분을 조단위로 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미분이라는 게 네. 옛날 기억을 떠올리면 미분은 그 미세한 기울기. 순간에 기울기잖아요. 기울기. 그러니까 딱 이 그러니까, 순간의 기울기. 그러니까 정답과 오답과의 차이를 가지고 고쳐가야 되는데 네. 그때 미분을 통해서 기울기를 사용합니다. 내가 그럼 정답에서 약간 왼쪽으로 가 있어. 네. 그럼 조금 오른쪽으로 그래. 가고. 근데 얼만큼 갈까 할 때 그 기울기를 활용해서 조금 갈지 멀리 갈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W 아까 변수를 찾아가는 방향과 얼마씩 바꿔가면서 가야 될지를 할 때 미분을 해서 그 기울기 값 보고 결정을 합니다. 직관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결과값은 결과에 정해져 있잖아요. 네. 나는 소년입니다. 네. 처음에는 건 IMO 보이잖아요. 네. 탁 나오면 좋은데 이상하게 나올 거 아닙니까? 처음에 네, 학습이 네. 안 됐을 네. 때는. 그럼 저 많은 변수 중에 뭘 고쳐야 이게 맞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게 행렬 수학을 하면 다 연관관계가 이어집니다. 이게 틀렸으면 어느 길 따라 가는지 이걸 찾아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때 행렬이 필요해요. 그래서 1번 강의 때 행렬을 한 거예요. 그 찾아가는 길을 영어로 우리 전문 용어로 back propagation path라고 그래요. 그게 전부 수학이에요. 미분과 행렬인데 이제 그 대학원 수업에서 AI 할 때 이제 그런 거 가르치는 거죠. 근데 이제 수식으로 막 들어가는데 이렇게 가보니까 인도 사람들이 그런 수식을 잘하더라고. 복잡한데 그 길 찾으려면 경우의 수를 다 알아야 되잖아요. 예. 확률적으로. 그거를 이제 수식으로 다 뽑아냅니다. 예. 그러니까 AI한테 너 좀 틀렸어라는 거를 말로만 해주면 우리는 바로 알아듣겠는데 네. AI는 너 좀 틀렸어라는 말을 못 알아먹는 녀석이라. 좀 얼마나 뭐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그러니까 너는 지금 3.275야라고 얘기해주면 인공지능은 정말 I'm sorry 이번에는 2.325야
오케이 조금만 더 해볼게 이렇게 이어든다는 그런 거죠 지금 거죠. 인공지능은. 예. 그런 근데 셈이, 이제 그런 그런 셈인 거야. 인간의 생각을 아. 알고리즘을 이 AI 알고리즘에 한테 넣을 수 있는 전달해야 되니까. 전달하는 방법이 수학이다 이런 거죠. 그걸 미분으로 한다. 학습 때는. 학습 때는 네. 그러니까 정답은 0으로 놓고 미분 이게 기울기가 없는 걸로 생각하면 네. 네가 얼마나 내려와 있는지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다. 고등학교 때 수학 잘하죠. 제가 주장하는 거는 수학을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이렇게 대화하듯이 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미세하게 하려니까 기울기로 해야 되는구나. 네. 이런 거지. 나는 소년입니다가 맞는데 나는 소년 업어요. 나는 소년 먹어요. 나는 소년 봤어요. 나는 소년이어요. 나는 소년입니다는 다 점수를 다르게 다 가져오는 점수가 거예요. 다른 거지. 네. 그런데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나는 소년입니다니까 나는 소년입니다가 가장 많은 밑이야, 빈도로 영이야, 영. 나올 거고 어. 이런 이차 함수로 생각하면 제일 요 꼭지점에 있는 요 길이가 제일 큰 녀석이 정답인데 네. 그것도 AI 속의 변수에 미리 해서 저 사람 평소 때 반말 쓰는 사람인지 어린인지 그렇겠죠. 어른인지에 그 따라서 가정에서 다 다르지. 네. 근데 학습 변수에 다 그까지 넣어서 나와가지고 근데 얘 꼭지 극대점이 있는 요게 뭔지를 찾아내려면 접선을 그려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접선을 그리게 0인 거를 그거를 찾아야, 처음 발견해서 적용한 사람이 제프리 힌튼이라서 노벨 물리학상을 작년인가 받은 그런 겁니다. 식으로 학습을 시키면 되겠다. 예, 그거를 라고 그런 컨셉을 잡은 식으로 거예요? 수학 미분을 이용하고 이렇게 표현해서 근데 그 전까지는 이런 미분이나 행렬 계산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면 GPU가 없어서.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가 나오니까 계산을 잘하네. 행렬하고 미분을 할 줄 아네. 이거 써야 되게 해서 이게 이제 말도 잘하네. 그림도 잘 맞추고 알아듣네. 그게 시작점인데 그분의 가장 중요한 알고리즘이 백프로포게이션이 고쳐가는 건데 그때 미분을 사용하는데 그게 오늘날 인공지능의 가장 핵심 알고리즘입니다. 그럼 인공지능은 뒤에서 미분 행렬 그렇게 그거네. 설명을 그런 해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 되게 뭐 하지만 무식하고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니까 빨리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니까 계산도 많이 해야 되는 GPU가 필요하고 메모리 빨리 해야 되는데 칠판에 써야 되니까 HBM이 필요하고. AI는 완전 방향 감각도 없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산에 위로도 갔다 옆으로 갔다 하는데 그렇습니다. 밑에서 야 거기 아니야 이쪽 그렇습니다. 밑에? 근데 점점 똑똑해지는 게 여기 아닌가 하고 이제 딴 데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 알고리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그리고 이 수학을 제가 거듭 말했지만 사람이 적어주는 대로 해요. 지가 하기 시작하면 사랑 이런 것도 우리가 수학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일을 시켜 먹을 수 있으니. 그런데 얘한테 사람 사랑이 죽이는 뭐야? 수학이 좋은 가치다라고 수학 함수를 딱 넣어버리면 살인하는 AI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수학이 중요하다는 또 제 판단이 들어가 있는. 오늘 어떻게 재밌으십니까? 재밌습니다. 원리를 알았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야, 미분이 들어간다는 뜻이구나. 한국에서 제일 잘 팔리는 아이스크림이 뭐야? 세종대왕님은 왜 돌아가셨어? 요즘 가방 중에 제일 잘 팔리는 게 뭐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서로 연관성이 없는 질문을 던져도 네. 인공지능은 이것도 행렬미분 막 이거 하고 있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데이터 갖고서 행렬미분만 하고 있으니 그 전기가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드는 거. 우리는 이제 하루에 김밥 천국 그 3개만 먹어도 행복할 수 있고 전기 한 5와트 쓰나요? 36.5도만 돼야 되는데 얘네들은 막 물이 끓을 정도로. 와. 그런데 일은 또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 갈등이 이제 돈이 많이 들고 전기가 많이 드는 갈등인데 그런데 근데 비효율적이라고 예단하거나 단정하기도 어렵네요. 비효율적이긴 한데 수많은 데이터들을 빨리 학습해서 빨리 답내는 거는 인간보다 훨씬 뛰어나니까. 그러니까요.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외국어를 배울 때 난 모르는데 그냥 미국에 가. 그럼 뭔지도 모르겠어. IM 보이 막 그러니까 그게 나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영어를 배울 때 문법부터 외울 수 있잖아요. 그게 전통적인 인공지능이에요. 네. 그냥 외워서 룰대로 하는. 근데 그게 한계가 있는데 지금의 인공지능은 그냥 원어민처럼 그 미국 사는데 집어넣는 거예요. 살아남게. 근데 거기서 문법을 조금 배우면 문법을 배우고 막 미국에 가면 좀 빨리 배우지 않겠습니까?
나 잘 모르겠어. 그거 그냥 아니에요, 거기서 그냥. 원어민하고 그거 그러니까 문법부터 시작하면 태생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말을 번역하는 그 습관을 못 벗어. 그래도 이제 커뮤니케이션 다 되는데 원어민적인 영어는 그냥 거기 가서 그 사람 언어를 그냥 외우고 그 자꾸 연습하다가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러니까 인공지능 학습도 지금은 정답을 보여주면서 학습하잖아요. 점수 매겨가면서 정답 없는 문제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림이 아름답냐. 정답이 그려본 세상에 없는 그림도 그려내잖아요. 그때는 또 다른 알고리즘이 있어요. 엔트로피라고. 근데 오늘은 거기까지 가면 여러분들한테 너무 혼날 것 같아서 고인공지능 그걸 이제 비지도 학습이라고 그럽니다. 비지도. 네, 지금 오늘은 이제 지도 학습이 정답이 있는 거 이거 정답이 거기도 있는 역시 또 찾아가려면 미분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조금 설명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정답이 있는 경우를 이제 맞았다 틀렸다를 계속 알려줘야 되는데 그 알려주는 언어가 미분의 결과물이다. 수학의 함수고 그러면 반성해서 고쳐야 되잖아요. 고칠 때 이제 미분이 들어가는 거죠. 얼마큼 내려와? 네. 어느 방향으로 가? 뭐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제 거의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자, 우리가 인공지능에서 결과를 낸 거를 YI라고 해요. I라는 건 I 번째. 아까 I'm a boy 할 때 네 번째네, 다섯 번째. YI 다시 요거는 정답이고 그 차이를 근데 이 인공지능에서는 요 YI라는 단어가 우리말 나는이지만 여기서는 디지털 숫자로 표현이 됩니다. 정답도 디지털 숫자로 표현되고 그 차이의 제곱을 민스퀘어 에러라고 해서 차이로 이렇게 보통 많이 씁니다. 차이가 크면 많이 틀린 거네. 많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0될 때까지 하는 거죠. 근데 저게 왜 제곱을 해요? 그냥 차이 빼기만 하면 될 텐데. 음수도 있으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음수 있으면 안 되니까. 일단 줄여라 하는 메시지는 방향은 미분으로 하고 그렇지. 일단 크기는 제곱 그러네. 근데 나보다 키가 큰 학생, 공부 잘하는 학생도 있고 작은 학생도 있지만 반 전체로 보면 중심점에서 얼만큼 벌려져 있느냐의 평균이 중요하니까 그러네요. 제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x라는 함수 있잖아요. y는 x 제곱이라는 함수 있죠. x 제곱의 미분은 뭐가 되죠? 여기 문과도 알아요, 그거는. 모르는데 전 모르겠는데. EX. 그건 자동이지. 그렇습니다. 요 EX라는 함수가 나중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이 된다. 포물선의 미분은 제곱이 x입니다. x의 제곱의 미분은 EX. 제가 그때 배운 이제 수학들이 여기서 이제 알겠습니다. 그럼 몰라도 될 것 같아. 그래서 하여튼 거리. 좌표 중심에서의 거리를 측정하는 거다. 네. 근데 난 저기다 제곱을 해놨으면 루트를 씌워야 정확하지. 정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방법도 있고요. 여쭤보지 말아야 아니 넘어갔는데 그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은 아니고요. 그렇겠죠. 에러 함수를 민스퀘어 에러인데 에러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이 절대값도 있고 뭐 제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도 되고 4승을 할 수도 있겠네요. 4승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4승을 하면 미분하면 4x 3승이 되잖아요. CPU가 바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GPU 시간을 또 너무 무한정 쓸 수도 없잖아요. 그러네. 곱하기 3번을 해야 되니까. 그래 이거 우리 되게 고급 지금 음악 디스커션 하는 거 맞아요. 방금 건 전 잘 못 알아들었는데 하여튼 대충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미분한 함수가 너무 복잡하면 이 계산량이 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정도가 많이 쓰입니다. 제일 적당하다. 제일이라긴 뭐하지만 통상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나왔네.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런 함수를 써서 요 점 0이 되는 점이 제일 좋은데 오른쪽에 있으면 기울기가 플러스잖아요. 그럼 반대 방향으로 가라 이렇게 하고 기울기가 세면 멀리가 근처에 오면 기울기가 조금이잖아요. 조금씩만 가. 이쪽 영역에 있으면 기울기가 음이니까 플러스로 가 가까이 가서는 천천히 해 이렇게 해서 일정 이상 더 이상 기울기가 안 나타나면 여기서 멈춰 이렇게. 총 쏠 때 그 미세 조정하는 거네요. 0점 조정. 네, 0점 조정. 0점 조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 10분 정도 미분 얘기하고 이 폼을 거의 학습의 본질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기자님이 설명한 것처럼 층수도 말고
패스가 엄청 많잖아요. 예. 그거 다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룰을 찾아가지고 그걸 이제 함수로 표현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면 되는데 나머지는 다 이제 인공지능이 앞으로 코딩한다고 보고 네. 앞으로 남는 거는 이 수학을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런 함수로 할 거냐. 이런 게 이제 인간의 마지막 남은 선택이다. 이렇게. 허허. 실제로 인공지능을 만드는 사람들은 저렇게 진짜 수학으로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아, 요런 컨셉으로 해야지. 이런 라고 하는 컨셉으로 거죠? 하죠. 아. 그런데 자 딥시크나 제미나이가 최근에 나오면서 오픈 AI보다 좋아졌다. 예. 이렇게 하면 약간 단순하게 그럼 이런 함수를 누가 잘 선택하느냐의 결정입니다. 아, 어떤 컨셉으로 할 거냐? 어떤 컨셉, 어떤 구조, 어떤 함수를 채용하느냐. 그게 결국 수학으로 우리도 생각해야 되니까. 수학의 함수로 표현되니까 실제 하는 사람들이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아니면 예. 이렇게 해보자 발상을 해야 되는데 예. 다 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보니 복잡은 한데 네. 복잡하다는 건 아유 참 애는 먹겠다는데 뭐 그렇게 어렵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공학이든 뭐 반도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단계에서 보면 물론 미세하게 들어가면 해야 될 일 많고 변수 많고 많지만, 엔지니어링 해야 되는 건 많지만 전체 원리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 시험을 그렇게 복잡하게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이제 언제 기회가 되면 하고 싶은 얘기예요. 본질을 꿰뚫어 보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 되고 물론 또 공학을 하다 보면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함수를 써야 되고 해요. 그래봐야 삼각함수, 로그함수, 지수함수, 민스퀘어 에러예요. 이거 다 고등학교 때 배우는 수학이에요. 뭐 수학으로 노벨상 아닌 다음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 뭐 혼자서 자습하고 학생들하고 해서 한 10년 했는데 제 결론은 수학이다. 근데 뭐 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뭐 수학식 하나 쓰는 거야 간단하지만 이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고 데이터로 학습해서 서비스하는 데까지는 많은 인력과 자본이 들어가야죠. 노력과 시간이. 근데 본질은 의외로 간단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야, 미분 정도는 열심히 잘할 수 있는 이놈한테 어떻게 사람 말을 알아듣고 일을 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요 원리를 알아낸 거네요. 인공지능을 찾아낸 분이. 그렇습니다. 그 제프리 힌튼이라는 거예요. 걔가 미분 말만 알아들어. 야 이거 여기서 틀렸다 맞았다를 알려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알려줄까 그러다가 그게 뒤로 가면서 미분을 해가서 조금 업데이트 그걸 백프로포게이션 원리라고 합니다. 이거 이렇게 시키면 지가 정답 가지고 그냥 오겠구나.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럼 발상은 할 수 있지만 GPU가 없는 시대, 메모리가 없는 시대는 그걸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시기적으로 맞아 떨어지는 그렇지. 네. 그걸 다 순간순간 계산해야 되니까. 예, 그거 뭐 계산기로 할 수 없는 건데 그러네. 효율적으로 하는 그런 행렬 계산과 미분을 잘하는 프로세서가 CPU가 아니라 GPU였던 거예요. 예. 그때 때 마침 그래픽 카드용으로 우리 용산에 계신 분들이 그래픽 카드를 잘 쓰고 하면서 제슨 왕이 왔다 갔다 하면서 GPU를 그래도 쓰다가 보니까 맞아 떨어진 거죠. 게임에서 쓰이는 수학하고 이게 굉장히 유사해요. 게임에서의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수학.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수학이 같아서 게임기에 쓰였던 인공지능 GPU가 여기에 쓰이는 것. 이야, 그런 거였구나. 멋지네. 자, 그런데 네. 잠시 맛배기로 보여드리면 이 그림 보면 아름답죠. 신기하죠. 뭐 물감이 이렇게 물에 녹는 거. 제가 물감이 이렇게 퍼지는 거잖아요. 예. 이게 아름답다라는 걸 수학으로 어떻게 표현하겠느냐 이런 거예요. 우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세상에 없는 첫 그림이면 그때 엔트로피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아까 민스퀘어 에러는 간단한 경우고요. 정답이 있으니까. 자, 엔트로피는 어떤 함수냐면 물감에 한 방울 떠트리면 이렇게 돼요. 그죠? 네. 오래되면 전부 파래지죠. 그렇죠. 전부 파래지는 건 나쁜 거야. 그렇지. 이렇게 구분되게 명확한 그림을 좋아한다라는 뜻을 컨셉이네. 수학적으로 표현한 게 엔트로피라는 함수입니다. 네. 네, 조금 가보겠습니다. 예. 자, 동전 던지기 해요. 예. 앞면과 뒷면 나올 확률이 반반이죠. 반반이죠. 네. 그러면 앞면은 1, 뒷면은 0이라고 하면 예. 몇 비트의 데이터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몇 비트요? 101이면 한 비트면 되는 거잖아요. 예. 이런 건 엔트로피가 낮다고 얘기를 합니다.
1,0밖에 없으니까 답이. 단순한 거죠. 예. 이런 거를 좋은 그림이라고 학습을 합니다. 그럼 나쁜 그림은? 나쁜 그림은 윷놀이 같은 경우는 독에 걸린 모 하면 주사위 이건 너무 어려운 예인데 주사위는 6분의 1이죠. 예. 6분의 1은 내가 나올 확률이 뭐 그러려면 3비트가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저 많은 정보량이 필요해요. 그런 예, 건 엔트로피를 높다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조금 어려워지는데 인공지능에서 잘했다라고 하는 또 다른 함수 중에 하나가 엔트로피 함수예요. 엔트로피 그러니까 복잡성이 커지면 잘못했다. 나쁜 거고, 나쁜 거고 단순해지면 단순해지면 잘한 거고. 그렇게 룰을 정할 수는 있겠죠. 그랬더니 또 그림을 잘 그리는 거예요. 예쁘게. 예쁘게. 그 뭔가 하여튼 복잡한 건 자꾸 줄이고 네. 좀 깔끔하게. 네. 아니 그럼 그렇게 하면 사각형으로 그리는 게 가장 깔끔하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아까 물방 잉크의 물방울이면 잉크의 물에 첫 방울이 딱 떨어지는 딱 그 순간 그게 제일 엔트로피가 낮죠. 낮잖아요. 그거를 잘했다라고 지금은 학습 함수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생성 인공지능에서. 근데 아까 내가 보기엔 약간 떨어지고 나서 3초 후가 제일 이쁘던데. 그렇게 그러면 기자님이 인공지능 연구자로서의 딱 자격이 되는 게 그렇게 함수 넣어갖고 한번 학습시켜 보는 거예요. 그거를 가장 좋은 점수로라고 생각하고. 그 여러 가지 이제 수학적인 트라이를 해보는 거죠. 이제 가끔 헐루시네이 생기네. 그럼 엔트로피 함수를 좀 바꿔볼까? 그런 것 중에 한 개가 딥시크가 그런 걸 했어요, 연초에. 그래서 딥시크가 뭐 잘한다고 많이 나온 게 제가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런 가치 함수라고 그러는데 함수를 잘 쓰더라고. 그리고 딥시크 개발자들이 다 학부를 저장대학교 수학과 나온 것 같더라고요. 예. 함수. 저건 그림 그릴 때 써요? 요 엔트로피 개념은? 아이고 이쁘게 잘 그렸네. 예, 그게 호랑이야. 생성할 때 잘했나 못했나. 예. 꼭 그림 아니라. 네. 그 다음에 정답이 없는 문제를 할 때. 네. 예. 그러면 그 엔트로피가 낮게는 걸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 건 정답이 없는 문제인데 네. 모호하게 말하지 말고 명확하게 대답해. 그 그렇습니다. 말입니까? 맞습니다. 우리 학생하고 제가 대화할 때 석박사 할 때 첫 6개월 1년은 서로 대화법에 많은 시간이 들리는 것 같아요. 결론부터 얘기하라.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몇 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학생도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됐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그 명확하게 전달됐으면 간단하게 요약해서 딱 귀에 들어오게 이렇게 할 텐데 뭔가 뭐 약간 불확실한 게 막 섞여 있어. 그럴 때는 자기 자신도 모르고 외워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박사 논문 심사 들어가잖아요. 탁 뭐 지도교수 학생 들어가면 제가 어떻게 그거 다 알겠어요. 근데 말을 어떻게 하냐, 눈빛이 어떠냐, 뭐 슬라이드 구성 이렇게 보고 몇 개 질문해 보면 이건 진짜 자기가 한 거네. 뭐 알 수가 있어요. 혹시 기자님들도 취재하면 그런 거 없나요? 세고 셌죠. 맨날 겪는 일이죠. 그거를 이게 뭔 소리라는 그걸 건지. 어떻게 표현할 거냐, 엔트로피로 표현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AI를 활용하는 입장에서 연구를 많이 하는데 진짜 AI를 연구하는 교수님들은 제 오늘 강의를 불안불안하게 볼 겁니다. 뭐 그럴 경우도 있고 아닐 경우 훨씬 또 들어가면 다양하겠지만 저는 좀 단순화하긴 했지만 저런 함수를 사용한다. 엔트로피. 그래서 엔트로피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몇 비트로 표현하냐 아까 그러니까 동전 던지기는 한 비트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비트가 높으면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높은 거고. 그 마이너스 붙이는 건 이제 로그를 해서 그런데 그건 잊어버려 주시고 요거는 1이 나올 확률, 0이 나올 확률을 곱해서 토탈리 그 점수들이 이 엔트로피가 가장 작도록 학습해 갑니다. 저 0이 정답이 없으니까 저게 가장 낮은 걸 향해서 넌 달려갑니다. 그러면 기자님 로그의 미분은 뭐죠? 로그 x의 미분은? 전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몇 분의 1 뭐 이런 거 아니었나요? x분의 1. x분의 1. 몇 분의 1. 그런 거였어요. 그 GPU가 그런 걸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걸 써서 맞는지 기울기를 찾아내는 거죠. 그럼 아까 나는 소년입니다를 만들 때도 저런 것도 쓰여요? 아까는 저 미분 아까 멀티모달 할 때는 이것도 쓰고 그것도 쓰고 그걸 쓸 때도 있고 이걸 쓸 때도 있는데 요즘은 이쪽을 더 많이 씁니다. 이거는 방향이 완전 정해져 있네요. 근데 그럼 엔트로피는
그렇죠. 엔트로피 낮은 방향으로만. 아까 그냥. 포물선은 좌우 쪽에 있지만 예. 엔트로피는 로그 함수라서 한 방향밖에 없습니다. 나는 소년 알아요. 나는 소년입니다. 둘 중에 나는 소년입니다가 답일 가능성이 높고 그게 답인데. 네. 그럼 인공지능이 눈으로 보면 나는 소년 알아요는 엔트로피가 높고 나는 소년입니다가 엔트로피가 제일 낮다. 낮고 예. 거의 대답이 나는 소년입니다에 몰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네. 그거를 표현하고 이해할 때 엔트로피를 쓸 수도 있다. 미분 기울기를 쓸 수도 있지만. 네. 아름답다. 근데 로그 함수가 아까 민스퀘어는 양쪽인데 이건 한쪽 방향으로만 달려가고 혹시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운지 모르겠지만 미분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정답에 가까울수록 기울기가 세요. 네. 폭 떨어져. 그래서 근처에 빨리 가. 효율적이구나. 그 이게. 빨리 정답을 찾아가는 거. 근처만 가면 쏙 들어가. 천재 쏙 들어가. 쏙 들어가. 천재 학생. 제 대학원 연구실로 오시죠. 이런 게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AI를 짜려면 이런 함수가 특징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근처만 가면 쏙 빨려 들어가는 예, 거죠. 빨려 정답에. 들어가게. 그렇지.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로그 함수 이렇게 생겼을 때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까지 스토리텔링 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기울기가 끝에 가서 이렇게 돼 있어. 팍 되니까 팍 떨어지죠 그냥. 학습이 얼마나 막판에 처음에는 버벅버벅거리다가 막판에 가면 더듬이처럼 가다가 막판에는 그냥 뿅 하고 그냥. 이 함수 저 함수 다 개념으로는 다 답을 찾아갈 수는 있는데 네. 빠른 시간 내에 쉽게 효율적으로 가는 함수가 저런 거일 경우도 많다. 예, 그래서 이런 함수를 또 선택을 합니다. 예, 그 함수 선택이 여러 단계가 있는데 다 그런 GPU와 메모리의 부담을 어떻게 덜 주면서 왔다 갔다 계산을 계속 할 거냐, 학습을 할 거냐, 학습한다는 근데 저 함수가 새로운 게 아주 기똥찬 게 만들어지면 GPU와 메모리의 부담이 꽤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는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로그 함수, 제가 현재 제 실력으로는 제 한계지만 로그 함수 이상 안 나올 것 같아. 자연계에 알려진 함수가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국함수, 그렇지. 뭐 제가 그래도 배운 함수 범주 내에요. 없는 함수, 이게 수학자들이 하는 수학은 또 다른 영역의 뭐 존재를 증명하는 건데 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엔트로피는 아름답다. 로그 함수 멋져. 근데 이거를 좀 조합할 수는 있잖아요. 요런 쪽, 요걸 조금 더 중요하게 하고 로그 앞에 또 가중치를 붙일 수도 있고 이런 게 이제 공학자들이 할 수 있는 AI 과학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새로운 AI를 만드는 거죠. 1%. 예. 그럼 우리 매일매일 우리가 GPT나 제미나이 써서 일할 때 미분을 생각하진 필요는 없지만 가끔 생각하면서 얘가 미분하고 있구나 하면 얼마나 재밌어요. 안 그러면 내가 너한테 시켜서 일하는 느낌이지. 안 그러면 블랙박스로 있으면 일을 시킴을 당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니까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낮은 방향으로 가거나 혹은 그 앞에 학습도 정답을 향해 가는 쪽으로 학습이 됐다면 AI는 창의적이다라는 게 가능해요. 예를 들면 늘 정답이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거지. 야, 너무 신선한 대답을 했어. 그런 게 가능할까요? 쉽지 않겠네 그거는. 쉽지 않는데 알고리즘상 가끔 이런 방향이 아니라 딴 데로 한 번씩 가게 또 프로그램을 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상? 엔트로피 0만으로 가끔 가득지 않다가 딴 방향으로 한번 반대 방향으로 가봐 하고 시켜가지고 둘 중에 또 더 성과가 좋은 거를 이렇게 또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 인공 수학의 힘인데 요거의 변형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이 방향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야, 그게 되겠다 진짜. 야, 그 진짜 일부러 돌연변이를 한 번씩 만드는 거네.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 전공 용어에서 그 인공지능 exploration이라고 합니다. 발음이 잘 안 나오는데 탐험하는 거죠. 엉뚱한 짓 하게 가끔을 시켜봅니다. 일부러. 예. 진짜. 바둑도 알파고가 막 자기네들끼리 인간 제외하고 하잖아요. 그럼 너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잖아요. 어떤 인공지능 하나를 프로그램을 이상한 수를 가끔 둬서 상대방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 중에 네 말은 맞아, 옳지, 맞아, 옳은 말이야도 있지만 그 재밌네. 재밌네. 그건 되게 논쟁적인데 라는 말이 있는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모범생 인공지능 이렇게 배운 인공지능하고 선생님 인공지능을 해서 선생님 인공지능이 도전적인 질문을 계속 하는 겁니다. 너 그게 맞아? 따르게 해봐. 이렇게 그게 선생님의 역할이잖아요. 그 선생님 AI 모범생 AI 도서 또 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제 상상의 영역이기도 하고 실제로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조합해서 빨리빨리 오픈 AI 뭐 제미나 구글 막 이런 데서 막 레이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도를 할 때마다 AI 컴퓨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데이터 센터. 그렇죠, GPU가 많고 메모리가 많아야 빨리빨리 해보잖아요. 해보지. 그래서 AI 전쟁이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 가겠습니다. 산 나왔다, 산. 그래서 뭐냐면 산 꼭대에서 산 밑으로 가는 건데 그러네, 이게 다 미분의 과정입니다. 골짜기가 깊으면 미분이 세다는 얘기예요. 빨리 가라는 거죠. 더 빨리 내려와. 거기는 아니야. 완전 엉뚱해. 그래서 엔트로피를 하면 저 골짜기가 깊다는 뜻이고. 그래서 산꼭대기 찾아가는 과정이구나. 변수가 아까 W가 몇백조 1000조까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분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그림에서는 뭐 변수가 하나 가지고 했잖아요. 변수가 조 단위로 있는 걸 다 동시 미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엉뚱한 골짜기에 파일 수가 있어. 눈 오니까 거기가 근데 사실은 거기가 위험한 데고 조난을 당해야 되는데 갈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이런 걸 피하는 방법에서 이제 수학이 많이 사용이 되고요.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학습이 끝났다면 바다에 온 거고요. 처음에는 이제 위에서 시작했다가 이제 미분이 돼요. 미안합니다. 아직 제 슬라이드에 반도 안 왔네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미분은 왜 생각했을까 제가 찾아보니까 뉴턴이라는 사람하고 라이프니츠 두 사람이 동시에 시작을 했대네요. 이 우리가 미분할 때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런 표현을 제가 알기로 이건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라이프니츠가 처음 썼다는 소문도 있고 그렇습니다. 적분은 이런 기여로 하고 근데 뉴턴은 주식 투자는 잘 못했다고 제가 알기로.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쫄딱 망했다. 주식 투자하다가.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찾아왔는데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동시에 했다고 그러고 뉴턴은 자연 현상을 쳐다보다가 미분이 필요하다 이랬고 라이프니츠는 기하학 문제를 풀다가 이렇게 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분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건 제가 쓴 겁니다. 시간에 따른 변화다. 그러니까 아까 미분을 우리는 인공지능에서는 변수를 갖고 했지만 가장 중요한 축은 시간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느렸다 줄였다 할 수 없는 게 시간이에요. 공간은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시간은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가장 중요한 축이 아닌가. 물론 상대성 이론에는 시간도 빨라졌다 늦었다 하지만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뭐가 변화하는 거 그게 자연의 본질이다. 운동도 그렇고 가속도도 그렇고 그걸 수학으로 표현했는데 알고 보니까 인공지능에까지 왔네요. 삶에도 적용된다는 제 뜻이요. 인공지능이 이렇게 우리가 삶의 미분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기울기가 양이잖아요. 이럴 때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왜? 잘난 척하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럴 때. 또 아니면 투자해서 돈 좀 벌다고 올빵 해가지고 재산 날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분에 항상 마이너스를 체크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오늘 너무 언더스탠딩이 잘 되고 뭐 구독자 수입이 늘고 광고 수입이 늘다 이러면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이건 그래서 미분이 아까 인공지능에서 미분에서 반대로 가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삶에도 적용이 된다. 그러네. 자, 미분은 뭐냐면 기울기예요. 기울기인데 그렇습니다. 함수가 조금 변화했을 때 그 차이를 나눈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x 제곱에 미분을 하면 이제 2x가 된다. 뭐 이런 과정이고요. 요런 우리가 미분의 원리는 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때 결국 기울기인 거죠, 그죠?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요 미분을 할 필요 없이 미분을 미리
제곱의 함수인 EX니까 요 계산만 GPU가 합니다. 제곱은 좀 하기 힘들어하고요. 이렇게 요런 함수를 사용합니다. 제곱은 힘들어해요? 네. 왜냐하면 2번 곱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미세하게 힘든데 그게 쌓인다는 말일까 보네요. 네. GPU가 계산량이 늘면 그만큼 시간이 2배인 거. 그 다음에 뭐 뉴턴의 방정식에서 속도의 미분은 뭐 가속도다, 힘이다, 뭐 이런 거 다 미분이고요. 그다음 맥스웰 이퀘이션 전자기학도 요거 두 번째 수식은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이 변하면 전기장이 생기고 전기장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 자기장이 생긴다. 뭐 어렵지만 공대에서 배워요? 저런 거를? 저거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저 표현을 저렇게 해서 그렇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와. 자석을 탁 움직이면 전기가 세게 움직인다. 우리가 발전기, 자석을 발전기. 흔들면 전기가 생겨나잖아요. 네. 그 자석을 흔든다는 수식을 수학으로 그래. 표현하면 자석을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면 그게 마이너스 방향으로 힘이 생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경험과 언어를 이렇게 수학으로 표현한 거예요. 폭포수로 물레방아를 돌리면 시냇물 물레방아보다 전기가 많이 나온다. 그 네. 떡방아가 잘 쪄진다. 예, 그래 이게 발전기의 원리고요. 예, 네, 요거는 그래서 전기장이 또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면 자기장이 생기고 그래서 안테나의 원리입니다. 이게 다 미분으로 표현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양자역학을 표현하는 슈레딩거 방정식도 다 미분입니다. 그것도 미분이에요? 왜 이런 공식이 나오냐면 양자역학에서 입자는 파동성을 가져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존재 함수라고 그러나요? 이 함수를 뭐는 공간에 따라 2번 하여튼 미분으로 표현해요. 양자역학이 어떻게 파동이 움직이고 에너지를 어떤 값을 갖느냐.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보여준 거는 자연의 본질이 수학이다. 근데 수학 우리 공학에서 최대로 쓰는 수학이 29페이지 30, 31, 32 이겁니다. 더 이상의 복잡한 수학은 없고 평생 그걸로 사는 거고요. 사인 함수를 미분하면 요 0을 근처를 지날 때 기울기가 커요. 그때 1이고 맥스로 갔을 때 여기가 0이 돼요. 기울기가 0이잖아요. 0이에요. 그러네. 그러니까 사인 함수의 미분은 코사인이 돼서 근데 이거를 또 미분하면 코사인을 미분하면 이 사인 함수의 반대 모양이 돼요. 그래서 사인은 2번 자기를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자연의 본질에 가까워요. 뭐냐면 너무 잘 되면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잘 될 때 있으면 꼭 안 될 때 있고 이렇게 인생은 주기율을 타는 거다. 모든 자연계에서 생기는 현상은 파동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 심장도 뛰잖아요. 파동이고 태양이 돌고 그 다음에 양자에서 전자가 흔들리고 그 다음에 전자 다 진동 현상이에요. 진동 현상은 이렇게 사인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거의 자연 현상의 본질입니다. 근데 자연 현상의 본질은 2번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이상한 현상이 다 일어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일어나는데 겨울 된 것 같더니 또 여름이 오고 이게 다 2번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 된다는 그 수학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2번 미분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2번 미분한다는 2번 미분하면 지금 오늘 기분이 아까 수입이 주식값이 오른다. 오른다는 거는 미분인 것 같고 행복한 정도는 2번 미분 같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 알겠어.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한다는 건 더 cat set on the table에서 빈칸 채우기인데 이 미분을 통해서 계속 학습하면서 이 원점을 찾아가는 거다. 그거고요. 중간에 이제 시그모이드란 그 중간에 퍼셉트론이라고 하여튼 더해서 넘어가는 신경세포의 함수는 시그모이드 함수로 표현하는데 이렇습니다. 자, 월급이 작으면 가난하게 느끼고 월급이 월 400 이상이면 비자다 이런 함수를 가져요. 이거 함수가 또 들어갑니다. 중간에. 최종 가치 함수는 아닌데요. 이거를 미분하면 또 나 자신과 1 마이너스 부자면 이거고요. 1 마이너스 이거는 내가 얼마나 가난한가를 표현하는 거예요. 1이 중간값이에요? 그래서 2분의 1이 중간값입니다. 이 곱하기로 보면
2분의 1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인생사 너무 부자에도 않고 가난하고 적당한 게 좋다는 게 이 함수예요. 이 함수가 또 여기 들어가요. 말로 하면 되지 왜? 결론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서 찾았어요. 반성문을 이렇게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린이는 자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반성문을 쓰죠. 예. 반성문이 일종의 거울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거울이 그러잖아요. 너는 고쳐, 화장 고쳐, 뭐 헤어스타일 고쳐 해서 거울과 같은 거다. 예, 근데 그거가 미분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미분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닫는다. 예. 그러니까 거울이 이제 함수고, 그럼 깨달으면서 화장 고치거나 사실 고치는 게 미분이다. 그래서 하여튼 지난 시간에는 데이터의 표현이 행렬이고 벡터고 또 전개하는 과정이 행렬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학습하면서 자기 자신을 정답을 찾아가느냐. 최적의 인공지능은 미분과 가치함수. 내가 뭘 가치함수를 어떻게 두느냐. 미분을 하는 과정으로 그게 가장 큰 본질입니다. 인공지능의 본질. 그러면 그 가치 함수를 어떻게 미세하게 주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다르니까 예. 모델별로도 값이 다 다르겠네요. 예. 같은 질문을 처음에는 하더라도. 그러니까 오픈 소스를 쓰면 정해진 거 갖다 쓰는 거고 자기가 바꿔볼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그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죠. 예. 그런 거 안 하려면 이제 파인 튜닝해서 쓰는 거고. 근데 처음에 리딩하는 기업들의 사이언티스트들은 이 함수를 이거 써봤다. 저 토론을 많이 하겠죠. 거기에 그럼 이런 가치를 집어넣자. 그럼 좋아. 몇 달 주고 GPU 몇만 대 줄 테니까 전기요금 얼마 줄 테니까 한번 결과 내봐.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구글 제미나이 팀이 평가를 하겠죠. 이거 된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 제미나이나 바나나에 넣어서 한번 돌려봐. 그래서 몇 번 걸쳐서 이거 문제 없다. 도덕적인 헐루시네이션 문제 없다. 그러면 서비스에 넣자. 이런 과정이 연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근데 그 과정이 함수고 수학이고 미분이지만 그거를 실행해서 서비스하는 과정에는 이제 많은 인력과 자본이 이제 시설이 투자돼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미나이가 저렇게 미분을 통해서 학습을 시켰잖아요. 네. 그래서 모델을 내놨어요. 네. 우리가 그 제미나이 쓰잖아요. 네. 근데 그 제미나이한테도 우리가 다양한 자료를 또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것도 그 자료를 통해서 미분을 반영해서 조금씩 바뀌나요? 바꾸는 거죠. 예. 여전히. 예. 그러니까 토큰 형태로 넣어서 현재의 답을 조정할 수도 있고 내가 주는 자료로 또 하나는 그거를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전 세계 데이터 다 모아서 다시 제미나이는 또 그다음 버전 할 때 다시 학습을 해서 미분을 이용해서 반영을 할 겁니다. 지금도 공부는 계속 하고는 있는데 네. 한꺼번에 좀 모아서 이렇게 딱 계단을 올려주는 거군요. 그렇죠. 살짝. 그러니까 파인 튜닝이라고 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막 제 거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그게 라그라고 해서 하지만 전체적인 거는 다음 모델 내놓을 때 3.0, 4.0 내놓을 때 왕창 모아서 다시 학습을 하죠. 그 학습을 할 때 변수를 0에서부터 출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3.0에서 변수를 집어넣고 거기서부터 추가 학습할 수도 있고 그렇겠습니다. 그러면 쓰는 사람마다의 AI가 다 다르다는 뜻이네요. 미세하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AI의 개인화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나한테 딱 맞춤형으로 이제 AI가 대접해 저한테 맞춰주는 거죠. 그러면 완전 개인 비서처럼 대주는 거, 딴 데 못 벗어나는 거, 딴 사람 못 쓰는 거죠. 지금 어느 직원이 너무 나하고 일을 잘한다, 팀이 맞다. 그러면 바꾸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게 이제 락인 효과가 될 것 같습니다. 딴 한번 그게 이제 구글이 지금 유리한 지점으로 살짝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한번 써봤는데 더 편리해. 그러면 이제 딴 데로 잘 안 옮기는 제가 거예요. 그럼 2% 거에 잠깐 빌렸을게. 한번 뭔가 내가 쓰던 거하고 살짝 알아챌 거려. 알아챌 거려. 당신 누구세요? 오늘 왜 그러세요? 오늘 뭐 어디 아프세요? 이렇게 나오죠. 사람이 왜 이렇게 착해졌어? 이러겠지. 그거 반대입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계정을 가족하고 같이 써요. 내가 언제 그 가입하고 그랬더니 제가 유튜브 보면 제가 잘 보는 거 와이프 잘 보는 게 막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이프 요즘 뭐 보는지도 아는 거예요. 건강 관련해서 보고 뭐 집에서 이제 TV에서 유튜브 보면 올리면 제가 낮에서 보던 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가 뭐 맨날 다큐멘터리하고 전쟁 유튜브만 보냐고 그런 거 좀 덜 보라고 이렇게 하고. 근데 AI가 완전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이거 보니까 AI가 생각하고 답을 만드는 원리를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 머릿속에서는 우리도 거꾸로 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서 드네요. 그거를 우리가 인간이 학습하는 원리를 이제 컴퓨터한테 넘겼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랑 같이 많이 일했던 인공지능도 있고 안승찬의 인공지능도 있을 텐데 저는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야 임진왜란이 몇 년에 일어났지? 라고 하면 내가 10번 물은 질문이에요. 네. 이 녀석은 처음 물은 질문일 텐데 그럼 똑같은 녀석도 그거요 뭐 1592년 바로 나오는데 얘는 1592년이면 이렇게 나옵니까? 그래서 그럴 수 있죠. 예, 자료 찾아봐야 되고 이분 성향도 봐야 되고 수준에 맞춰서 대답해야지. 너무 어려운 대답하면은 어렵다고 짜증 낼까봐 맞추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면 그 대답에도 좋아요, 싫어요 제가 피드백을 줄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네. 그 피드백을 열심히 줄수록 더 개인화가 잘 되죠. 개인화는 그렇다고 되겠지. 봐야죠. 좀 많이 사용할수록. 개인화는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여쭙는 건 우리 인간은 왜 이렇게 에너지를 적게 쓰고도 일을 다 할까 생각해 보면 네. 바로 그거잖아요. 임진왜란에 관련해서 내가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는 1590 몇 년이야. 알고 있으니까 금방 답을 갖고 오지만 살수대첩은 몇 년이었을까요?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봐 하고 찾아가지고 네. 한 5분 걸리잖아요. 네. 근데 또 임진왜란 물으면 난 금방 답한다고요. 네. 그런데 인공지능이라는 놈은 매번 이 미분을 하고 뭐 최적화를 하고 하는 과정이라면 학습할 때 네. 학습할 때는 그렇게 하고 추론할 때는 답을 줄 때는 기존의 아른거하고 참고 자료를 기존의 자료를 바로 옆에서 보면서 하죠. 미분까지는 안 하죠. 지금 얘기는 학습의 원리가 할 때만 미분을 하는 거고 미분해서 내 대답을 정교하게 만들어 나가는 거고. 네. 그럼 이미 학습한 녀석하고 내가 대화할 때는 얘는 미분 안 해요? 미분 안 해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 알고리즘. 근데 미분은 너무 계산량이 많고 힘들어서 미분 안 하고 그냥 읽어서 학습은 다 돼 있고 요거까지 넣어서 정답을 찾아줘 하고 그러니까 순간 독서량이 늘어나는 거죠. 미분은 안 하고. 네.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학습할 때 학습은 이렇게 처음에 머리가 좋아지는 대학교 교육 정규 과정을 하는 경우. 그러면서 학습을 해서 말을 한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말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네. 사람처럼 말하게 능력을 배양할 때는 그걸 쓰고 일단 말할 수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이것까지 생각해서 봐 하면 그것까지 알아들어서. 그럼 학습 아닌 추론을 할수록 메모리가 더 많이 필요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학습 때도 많이 필요하지만 멀티모달로 학습은 몇 달에 한 번 한다고 보면 추론은 동시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들어오잖아요. 이것도 무시 못할 양이 되니까 그것도 추론에서도 메모리 양이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여러 사람이 들어오니까 동시에 여러 사람이 들어오니까. 야, 그런 거구나. 우리는 학습하는 머리랑 써먹는 머리랑 같은데 얘는 다르구나. 학습할 때는 이렇게 하고 써먹을 때는 또 다르게 하고. 그 차이가 있네요. 야, 얘가 사람 말을 잘 못 알아듣으니까 얘 말로 자꾸 언어를 바꿔줘야 되니까 자꾸 수학이 필요하구나. 외계인을 만나도 수학으로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외계인. 어쨌든 수학은 논리니까 논리로만 바꿔준 거잖아요. 네, 외계인이 논리적일지는 한번 또 만나봐야 되고. 어떤 원리인지 알겠어요. 뭐 원리는 이해했고 이게 제일 효율적인 방식이냐는 모르겠는데 GPU라고 하는 괴물 같은 녀석이 존재한다면 이 방식도 써먹을 만은 하다. 그런데 점점 더 고도의 뭔가를 시킬수록 되게 전기 많이 먹고 비효율적인 방식인 것 같기는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원리가 바뀔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인공지능의 이 원리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미분 안 하고 할 수도 있고. 아까 인코더, 디코더로 분리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트랜스포머 모델인데 이게 뛰어넘는 모델이 인공지능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현재까지 제 머릿속엔 안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당분간 갈 것 같아요. 요런 구조. 미분을 위한 학습. 또 하나는 GPU를 대체할 만한 뭐 없어? 아직은 없더라고요. 없어요. 그냥 일단 때려서 계산하는 것밖에 없다. 현재로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GPU가 원래 인공지능 하려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네. 게임 할 때 좀 실감나게 하려고 그래픽, 시작한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 사실 인류 문명은 게이머들이 만들었는 게이머 덕분이네. 용산하고 PC방. 네. 그리고 게임도 그냥 하지 자식들 조금 실감나게 하는 게 뭐 그렇게 필요하다고 화면 좀 멋지게 한다고 그냥 그런 그 쓸데없는 욕심이 이 결과를 만들었네요. 그렇게 보니까 자연과학이나 공학에서 거대한 발견이 꼭 공부 열심히 하고 막 한다고 보다도 우연에 약간 뭐 재미있게 자기 일 한참 하다 보면 우연히 맞아서 그게 대박이 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게임할 때 뭐라고 하면 안 돼. 그렇지. 이 게이머들이 인류를 바꾸고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알겠습니다. 만들고 있는 뭔가가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 네. 자, 오늘은 AI가 사실은 미분이 들어가 있었다. 야, 진짜 이런 건 처음 들어봤다. 미분의 원리를 이해하는 거가 중요하지 미분을 잘하고 복잡한 미분을 풀고 하는 건 안 중요하다. 네. 오늘도 살짝 두 분이서 그런 얘기 했는데 나 못 알아듣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어. 오늘 제일 많이 알아듣었어. 살짝 뭐 X제곱 뭐 못 알아들었는데. 안 기자님 평소 때보다 훨씬 표정이 밝았어요. 추무냐.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몰라도 되는 거와 이건 알아도 이걸 구별 잘하는 게 중요해 사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요거 바로 포기한다. 쓸데없이 에너지 안 쓰는 게 중요해. 네. 감사합니다. 야, 재밌네.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그래. 뭔가 하여튼 나는 이렇게 요약까지는 안 되는데 뭔가 잠깐만 나 방해 좀 하지 말아봐. 생각 좀 해보게. 그런 느낌이 오네. 젠장 수학을 이렇게 배웠어야지. 그래, 재밌네. 수학하니까 문제 하나도 안 풀고 하니까 참 재밌네. 수학 문제가 없는 수학 이야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